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이식외과 의사 밀러 박사가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제 수술을 권하지 않았던 의사가 다른 나라를 추천하고 있었죠. 이식은 권하지 않는다. 그게 미국의 결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설득 대신 기록을 쌓았고 저는 그 파일들 속에서 미국이 계산하지 않은 마지막 변수를 발견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무엇이 불가능을 어렵지만 가능으로 바꿨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보잉사에서 21년 동안 항공기 구조 설계를 담당하고 있죠. 787 드림라이너의 날개 하중 분석팀에 있었고 지금은 차세대 기체 프로젝트의 안전성 검토를 맡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해요. 이 설계는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숫자로 답하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것 같다를 데이터로 뒤집어야 했어요.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추측이 아니라 안전계수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항공기는 하늘에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두 번째 기회는 없죠. 그래서 저는 평생 보수적으로 살았습니다. 위험은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계산해서 제시했어요. 간경변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집으로 가져와서 엑셀 시트에 하나씩 옮겼어요. 빌리루빈 수치 5.8, 알부민 2.3, 혈액응고 수치 2.1, 혈소판 48,000. 복수가 배에 차오르기 시작했고 황달이 얼굴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는 이미 기능의 80%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기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엔진이 멈춘 비행기처럼 제 몸도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의 대형 이식센터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메디컬 센터였죠. 이식외과 전문의는 제 차트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톰슨 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상담하러 온 겁니다.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 5만 이하예요. 수술 중 출혈을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수혈을 하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출혈만이 아닙니다. 문맥압항 진증이 심각하고 복수도 많습니다. 수술 자체가 고위험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권하지 않는다는 건 거절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두 번째 병원은 오리건 헬스 사이언스 대학이었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려 포틀랜드까지 갔죠. 결과는 비슷했어요. 수술 후 생존율보다 수술 중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위험 대비 이득이 없어요. 세 번째 병원은 존스 홉킨스였습니다. 볼티모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미국에서 손꼽히는 병원이었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식외과 과장의 대답은 더 단호했어요. 톰슨 씨, 저희 병원의 기준으로는 수술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합병증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보존적 치료를 권장합니다. 보존적 치료요? 약물로 증상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간 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시간을 기다리라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간경변 말기는 시간이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지니어는 감정으로 결론을 바꾸지 않아요. 안전계수 바뀌면 그건 설계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세 병원 모두 같은 결론을 냈어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결론이 제 삶의 마지막 문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여한 787기였죠. 이 비행기는 안전했어요.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거쳤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은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철수하자.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약물로 관리하면서 시간을 벌자. 조용히 착륙하자.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제 인생에서 철수는 늘 전략적 선택이었는데 이번 철수는 종료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료를 받아들이는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숫자는 명확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사라가 집으로 왔어요. 시애틀 시내에서 데이터 분석 일을 하고 있는 28살 딸이었습니다.
말없이 제 약 봉투를 정리하고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주사제를 확인했어요.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복용시간표를 벽에 붙였습니다. 딸의 움직임은 제가 평생 회의실에서 봐온 점검자의 그것과 똑같았죠. 감정을 배제하고 절차를 따르는 사람. 저는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살아, 이런 거 안 해도 돼. 아빠가 안 하잖아요. 딸은 짧게 대답하고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건가? 하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세 곳의 병원이 모두 같은 결론을 냈으니까요. 다음 변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은 제가 아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식탁 위에 파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기록, 영상 CD, 의사 소견서가 시간 순서대로 정렬돼 있었어요. 마치 항공기 정비 기록처럼 깔끔하게 분류돼 있었죠. 각 파일마다 스티커 메모가 붙어 있었고 날짜와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 이런 거 하지 마. 제가 말했어요. 결론은 이미 났어. 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딱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아빠가 본 결론은 미국의 결론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채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말 같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변수가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 기록됐습니다. 사라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앞에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제 약을 챙기고 약봉지에 요일 스티커를 붙였어요. 점심시간에는 다음 주 검사 예약을 확인하고 제게 문자로 알림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제 배를 손으로 눌러보며 복수가 얼마나 찼는지 체크했어요. 그 손끝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울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마치 제가 평생 회의실에서 보던 검토자의 태도였죠. 문제를 발견하면 기록하고 기록을 쌓아서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 제 딸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언제 이런 사람이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라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한국의 간이식 성공 사례가 있었어요. 높은 생존율, 짧은 대기 시간, 고위험 환자 경험치, 그래프와 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계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왜곡되고 선택 편향도 있고. 그래서 직접 확인하자는 거야. 딸의 말은 짧았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절차였어요. 저는 그 절차가 제게 익숙하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 업무 방식을 그대로 배운 것 같았거든요. 제가 회의에서 쓰던 논리를 그대로 제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살아, 나는 3곳이나 돌아다녔어. 다 같은 말을 했고, 미국에서만 돌아다녔잖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설계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딸이 제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설계 기준. 항공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였죠. 같은 비행기라도 유럽과 미국의 안전 기준이 다르면 설계가 달라집니다. 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남았죠. 밤에 혼자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사라가 출력해둔 자료들이었어요. 한국 병원의 간이식 통계, 생체 이식 성공률, 고위험군 환자 데이터. 페이지마다 사라의 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빠랑 비슷함, 혈소판 수치 더 낮았는데 성공, 수술 시간 8시간. 페이지 한 구석에 사라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위험 생체 간이식 경험 다수 보유. 저는 그 단어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경험이 많다는 게 곧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경험이 다르면 확률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메모가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됐습니다. 균열은 작았지만 거기서부터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라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인쇄물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서울대병원 이식외과 논문이야. 혈소판 5만 이하 환자 52명 중 48명이 성공했대. 논문은 누구나 쓸 수 있어. 그래서 화상 상담을 예약했어. 내일 새벽 6시. 시차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허락도 없이? 아빠가 허락 안 할 거 알았어. 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딸이 정말로 제 딸이라는 걸 느꼈어요. 엔지니어의 딸. 감정보다 절차를 먼저 세우는 사람.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딸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취소해. 싫어. 살아, 이건 내 몸이야.
아빠 못 맞아. 근데 아빠가 포기하면 내 아빠가 없어지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아주 작게. 저는 그 떨림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딸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제야 보였습니다. 살아. 아빠, 나는 엄마처럼 울면서 매달리고 싶지 않아. 그냥 데이터를 모을게. 아빠가 판단해. 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았지만 무겁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수 때문에 배가 불러서 옆으로 눕기도 힘들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몸이 조금씩 포기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합리적인 건가 아니면 그냥 두려운 건가? 엔지니어는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는 위험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을 포기하고 결론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갔어요. 사라가 이미 노트북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연결 대기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죠. 아빠, 그냥 한 번만 들어봐.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끝내도 돼. 저는 한숨을 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화면이 연결됐고 한국어 자막이 화면 아래에 떴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사가 나타났어요.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계산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상담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한국 의사는 젊지 않았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어가 빠르지 않았고 단어를 아꼈어요. 미스터 톰슨, 먼저 영상 파일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제가 보낸 CT 스캔 영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재간이 나타났어요. 저도 그 영상을 여러 번 봤지만 다시 봐도 끔찍했습니다. 간은 쪼그라들어 있었고 혈관들이 뒤엉켜 있었죠. 의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거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의사들도 똑같이 침묵한 뒤에 고개를 저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처음 꺼낸 말은 달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출혈입니다. 바로 핵심을 짚었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문제 정의였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가장 큰 위험부터 말하는 태도. 그는 두 번째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염입니다. 간이식은 수술이 아니라 수술 이후가 전쟁입니다. 이상하게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강했지만 거짓은 아니었죠. 오히려 정직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 병원 3곳에서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 상태로는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의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환자를 자주 봅니다. 자주요? 네. 혈소판 낮은 환자, 문매감 높은 환자, 복수 많은 환자. 우리 팀은 이런 케이스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즉시 되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그런 환자를 많이 보죠?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뇌사 이식이 많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지만 환자 상태가 안정적일 때 수술합니다. 한국은 생체 이식이 많아요. 가족이 기증하니까 환자 상태가 나빠도 빨리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위험 환자를 더 많이 다룹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번역됐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운영 경험이다. 항공기 설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비행기를 만들어도 운항 환경이 다르면 경험이 달라집니다. 극지방 항로를 자주 나는 항공사는 저온 시스템 경험이 많고 단거리 노선을 자주 나는 항공사는 이착륙 사이클 경험이 많죠. 한국은 고위험 환자라는 극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은 거였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제 혈소판 수치는 48,000입니다. 수술 중 출혈을 어떻게 관리하시죠? 혈소판 수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팀 수술을 합니다. 외과에 3명, 마취과 2명, 간호사 8명. 출혈이 나면 즉시 대응합니다. 즉시 대응이요? 1초 안에 흡입하고 지혈하고 수혈합니다. 우리는 이걸 반복 훈련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1초. 그건 시뮬레이션 수준의 대응 속도였습니다. 그럼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8시간에서 10시간입니다. 상태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은요? 중환자실 사흘에서 일주일, 일반 병실 2주에서 3주, 퇴원 후 3개월 관리입니다. 모든 답이 구체적이었어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있었고 절차가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스터 톰슨, 기적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더 세게 뛰게 했습니다. 계획이요? 네. 수술 전 검사 계획, 수술 중 대응 계획, 수술 후 관리 계획, 모든 단계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저는 그 순간 작은 경의를 느꼈습니다. 세상엔 불가능을 어렵다로 바꾸는 방법이 있구나. 미국 의사들은 제게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한국 의사는 어렵지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였지만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화면 너머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스터 톰슨, 한국에 올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사라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오십시오. 정밀 검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보고 수술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요? 그럼 수술 안 합니다. 우리는 무리한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신뢰를 줬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습니다. 화상 통화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사라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국 의사들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상태는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의사의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것,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나를 살린다면 그건 행운이 아니라 공학적 결과일지 모른다고. 아빠, 사라가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안에 가려면 항공권을 지금 예약해야 해. 그럼 가는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검사는 받아보자. 검사 결과 보고 결정하면 돼.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미국은 실패를 줄이는 설계, 한국은 가능성을 넓히는 설계.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게 필요한 건 후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엔 철수하지 않는다. 대립은 예상 밖에서 왔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이식외과 과장 닥터 리처드 밀러에게서요. 한국행을 결정한 뒤 저는 볼티모어로 다시 갔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인지 확인받아야 했어요. 복수가 차 있는 상태에서 13시간을 비행기에 앉아 있는 건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밀러 박사는 제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혈압, 복수량, 혈액 수치. 오래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코노미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석으로 가세요. 그는 처방전을 하나 써주었습니다. 비행 중 복수 관리를 위한 약이었어요.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톰슨 씨, 한국 가는 거 말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쪽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시스템이 방어적입니다. 합병증 하나라도 발생하면 소송이 들어오죠. 그래서 리스크가 높은 환자는 처음부터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경계선에 있는 환자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해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논문 읽어봤습니다. 혈소판 5만 이하 환자들, 우리가 거절한 케이스들이죠. 그런데 성공률이 90%가 넘더군요. 솔직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 의료 기록 전부 복사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에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쓴 레터도 넣어뒀습니다. 당신 케이스에 대한 소견과 주의사항을 적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밀러 박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수술은 위험합니다. 정말로 위험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남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입니다. 당신 간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요. 석 달 안에 간성 뇌증이 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슨 씨, 행운을 빕니다. 수술 잘 되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절당했던 곳에서 응원을 받고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목소리. 너는 엔지니어야. 확률이 낮으면 멈춰야 해. 저는 그 목소리로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사고를 막았고 돈을 벌었고 명성을 얻었어요.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것.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는 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끝내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라가 운전하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 옆으로 펼쳐진 평야가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날아다닌 하늘 아래 땅이었죠. 아빠, 사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밀러 박사가 뭐래? 비행 가능하대. 그리고 잘 되길 바란다고 했어. 사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사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28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인생이 앞에 있는 나이였죠. 사라, 너 혼자 이 짐 지지 마.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만약 한국 가서 안 되면. 아빠, 사라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포기하는 거 못 봐. 아빠는 평생 문제를 풀어왔잖아. 왜 이번엔 계산도 안 해보고 끝내려고 해? 사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확히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려워. 실패가 두려워. 수술대에서 죽는 게 두려워.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로 철수가 합리적이야? 그럼 후회도 확률로 계산해. 그 문장이 제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노트에 2줄을 적었습니다. 실패 확률, 후회 확률. 제가 평생 쓰지 않던 항목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실패를 계산하지만 후회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2가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술대에서의 실패, 다른 하나는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패. 저는 2번째 항목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딸이 나를 기억할 때 나는 어떤 아버지로 남고 싶은가? 그 질문에는 답이 명확했습니다. 포기한 아버지가 아니라 끝까지 싸운 아버지. 저는 노트를 덮고 사라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사라, 항공권 예약됐어? 응. 이번 주 토요일 출발. 문이 열렸습니다. 사라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잘 될 거야.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어요. 밀러 박사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애틀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2년을 산 도시였습니다. 보잉사 건물, 자주 가던 카페, 아내와 함께 걷던 공원. 모든 게 저 뒤에 남았습니다. 사라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잡은 채 고속도로를 달렸죠. 아빠, 회사에서 1달 휴가 받았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달이나? 응. 팀장한테 사정 이야기했더니 흔쾌히 허락해줬어. 미안하다. 미안하긴. 같이 가야지. 사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승진 기회도 중요한 프로젝트도 한창 올라가야 할 커리어도.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우리 여권을 받았습니다.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의료 목적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탑승권 2장을 건넸어요.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밀러 박사의 조언대로 제 좌석을 예약했고 사라는 옆자리를 추가로 예약했죠.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서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캐리어를 끌고 침착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28살. 이 나이에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1달간 한국으로 가는 딸.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대기하는 동안 사라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빠, 병원 일정 다시 확인할게. 화면에는 서울대병원 일정표가 떠 있었어요. 도착 다음 날 정밀 검사, 이틀 뒤 의료진 상담, 3일 뒤 수술 가능 여부 최종 판단. 생각보다 빠르네. 응, 시간이 없대. 아빠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박사도 같은 말을 했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즈니스석 좌석은 넓었어요. 사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무서워? 조금. 나도.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륙 전 승무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애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평생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여한 엔진들이었죠. 이륙하는 순간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시애틀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수천 번의 시험, 수만 장의 설계도, 수십 년의 경험.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 이 비행기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한국 병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비행 중간 사라가 잠들었습니다. 딸의 머리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깰까봐. 밀러 박사가 준 봉투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제 의료 기록과 그의 추천서.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 밀러 박사의 필기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술팀 귀중전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어요. 제가 평생 써온 공학 노트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며칠 전 적었던 두 줄이 있었어요. 실패 확률. 후회 확률전은 그 아래에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생존 의지이건 확률로 계산할 수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어둠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이 끝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새벽 너머에 한국이 있다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얕은 잠이었지만 그래도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보잉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토하는 건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제 몸의 설계도였습니다. 간, 혈관, 담도. 모든 게 빨간 펜으로 표시돼 있었죠. 이건 수리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위험입니다.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하십시오. 눈을 떴을 때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사라도 깼습니다. 딸이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지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그 아래로 한국의 땅이 보였습니다. 아빠 도착했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챕터 6계획이라는 믿음. 인천공항은 거대했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국어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죠. 저기 봐, 아빠. 사라가 가리켰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데이비드 톰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슨 씨.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어요. 저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 김지연입니다. 지연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연은 우리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운전기사가 우리 짐을 실어줬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호텔로 이동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시작할 거예요.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심장 검사까지 하루 종일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오후에 담당 교수님과 상담이 있어요. 검사 결과를 보시고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노트에 메모하고 있었어요.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새벽인데도 도시는 깨어 있었죠. 서울은 잠을 안 자는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이 웃었어요. 네, 서울은 24시간 도시예요. 밤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호텔은 병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사라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빠 피곤하지? 조금. 씻고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노란 얼굴, 부은 배.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포기한 눈이 아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사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딸의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시애틀에서 10,000km 떨어진 곳.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병원.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호텔로 왔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대병원은 컸습니다.
여러 개의 건물이 연결돼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지연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체열실로 가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안내문들은 모두 한국어였지만 영어 표기도 함께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체열실에서 간호사가 제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10개가 넘는 튜브가 채워졌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지연이 통역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의학과였습니다. CT 촬영, 초음파 검사, 자기 공명 영상.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저는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연이 병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식이었어요. 밥, 국, 반찬 여러 가지. 드실 수 있으세요? 먹어볼게요. 맛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잘 먹고 있었어요. 아빠 괜찮아? 응, 생각보다 괜찮네. 오후에는 심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의사가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모든 검사가 끝났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어요. 사라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 검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쉬세요. 모레 오후 2시에 교수님 상담이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 종일 검사만 받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 멈춰있지 않다는 느낌. 그날 밤 저는 사라와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되게 바쁘게 살아. 그러게, 다들 어디 가는 걸까?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어요.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이틀 뒤 상담 시간이 됐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너머로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화상 통화에서 봤던 그 의사였죠. 톰슨 씨, 다시 뵙네요. 의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돌려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재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수술은 가능합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팀은 준비돼 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술 계획, 위험 요소, 회복 과정. 모든 게 구체적이었어요. 수술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증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증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사라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빠, 당연한 거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밀러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여기 의료진은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준비됐습니다. 사라가 마지막 기증자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였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이 도시는 멈추지 않았죠.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평생 써온 공학 노트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시애틀에서 사라가 정리해둔 메모들이 보였어요. 식탁 위에 쌓였던 파일들, 시간 순으로 정렬된 의료 기록, 형광펜으로 밑줄 친 문장들. 딸이 손끝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저를 설득하지 않은 이유를요. 사라는 알고 있었어요. 저를 말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저는 숫자와 절차만 믿는 사람이니까. 감정은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딸은 감정 대신 기록을 쌓았습니다. 미국이 수술하지 않는 이유와 한국이 해온 기록을, 논문과 통계와 성공 사례를, 제가 믿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이죠. 딸은 제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제 삶을 떠올렸어요. 제가 만든 안전한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안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반복된 점검과 기록의 승리였죠. 여기에서도 똑같은 승리가 보였습니다.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위험한 케이스를 피하지 않고 그 위험을 기록으로 바꾸고 기록을 다시 절차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부러웠어요. 그리고 존경이 생겼습니다. 과장 없는 존경. 문이 열렸습니다. 사라가 돌아왔어요. 딸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아빠, 검사 다 통과했어. 내일 수술 가능하대.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삶을 위해 조용히 기록을 쌓아 올리는 일, 의료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표, 병원 예약 확인, 검사 결과 정리, 모든 게 딸의 손을 거쳐갔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살아. 응?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딸이 웃었습니다. 아빠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야. 내가 길을 만들어줬어.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아빠, 내일 잘 될 거야. 응, 잘 될 거야. 저녁에 우리는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되게 바쁘게 살아. 그러게, 다들 어디 가는 걸까? 작은 공원을 지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빠, 여기 꽃 이름 뭔지 알아? 사라가 가리켰습니다.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모르겠는데, 한국 꽃인가 봐.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봐야겠다. 사라는 스마트폰으로 꽃 사진을 찍었어요. 딸은 늘 그랬습니다. 기록하고 저장하고 정리했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걸 적었어요. 회고록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행기는 한 번의 천재로 뜨지 않는다. 수만 번의 점검으로 뜬다. 내가 서울에서 본 것은 그 점검의 문화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기록하고 기록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문화. 저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 그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었겠죠. 사라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빠, 뭐 해? 그냥 생각 좀. 무슨 생각? 너 생각. 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 내가 뭘 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잖아. 엔지니어는 확률이 낮으면 멈춘다고 했잖아. 근데 아빠는 안 멈췄어. 다른 확률을 찾았어. 저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라, 나는 내가 더 자랑스러워. 너는 28살인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 회사도 쉬고 친구들도 못 보고. 아빠, 나는 후회 안 해. 절대로.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었어요. 8시간에서 10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미국에서 3곳 병원을 돌았고 한국까지 왔고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의료진을 믿는 것뿐이었어요. 새벽 3시쯤 사라도 깼습니다. 아빠, 못 자? 응. 너도? 응. 우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어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준비해야 해. 응. 저는 일어나서 세면대로 갔습니다.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노랗고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사라, 만약 내가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들어. 만약 그렇게 되면 너는 후회하지 마.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사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참지 않고 울었어요. 아빠, 나는 아빠 없이 못 살아. 살 수 있어. 너는 강한 아이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멈췄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사라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딸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아빠, 무서워? 아니, 이상하게 안 무서워. 정말이었습니다. 공포보다는 고요함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톰슨 씨, 이제 들어가셔야 해요. 사라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기다릴게. 끝나면 바로 볼 수 있어. 응, 금방 올게. 아빠, 사랑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해.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술실은 밝았습니다. 의료진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의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톰슨 씨 준비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도 준비됐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제 팔에 주사를 꽂았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세요. 10부터 거꾸로. 19, 8.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몸이 무겁고 목이 말랐습니다. 옆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죠. 톰슨 씨 들리세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수술 끝났어요. 중환자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 곧 면회 시간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어요. 통증이 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왔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아빠 깼어? 저는 대답 대신 손을 움직였습니다. 사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수술 잘 됐대. 의사 선생님이 성공했다고 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눈물인지 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화상 통화에서 봤던 그 의사였죠. 톰슨 씨 수술 잘 끝났습니다. 9시간 걸렸어요. 출혈이 있었지만 컨트롤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회복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실 거예요. 감염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는 알아들었어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창문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죠. 사라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곁에 있었어요.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아빠 밀러 박사한테 이메일 왔어. 사라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축하합니다, 톰슨 씨.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답장 보낼게요. 사라가 제 대신 타이핑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국 의료진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면 꼭 뵙겠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 조금씩. 사라가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아빠 많이 좋아졌어. 응, 많이 좋아졌어.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서 황달이 빠졌어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퇴원 전날 담당 의사가 마지막 상담을 했습니다. 톰슨 씨 회복이 순조롭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술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이제 안 마십니다. 의사가 웃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챕터 8 마지막 정비. 수술실 앞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사라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딸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아빠 무서워? 아니, 이상하게 안 무서워. 정말이었습니다. 공포보다는 고요함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톰슨 씨, 이제 들어가셔야 해요. 사라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기다릴게. 끝나면 바로 볼 수 있어. 응, 금방 올게. 아빠 사랑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해.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술실은 밝았습니다. 의료진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의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톰슨 씨 준비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도 준비됐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제 팔에 주사를 꽂았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세요. 10부터 거꾸로. 19, 8.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몸이 무겁고 목이 말랐습니다. 옆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죠. 톰슨 씨 들리세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수술 끝났어요. 중환자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 곧 면회 시간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어요. 통증이 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왔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아빠 깼어?
저는 대답 대신 손을 움직였습니다. 사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수술 잘 됐대. 의사 선생님이 성공했다고 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눈물인지 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화상 통화에서 봤던 그 의사였죠. 톰슨 씨 수술 잘 끝났습니다. 9시간 걸렸어요. 출혈이 있었지만 컨트롤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회복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실 거예요. 감염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는 알아들었어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창문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죠. 사라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곁에 있었어요.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아빠, 밀러 박사한테 이메일 왔어. 사라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축하합니다, 톰슨 씨.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답장 보낼게요. 사라가 제 대신 타이핑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국 의료진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면 꼭 뵙겠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 조금씩. 사라가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아빠 많이 좋아졌어. 응, 많이 좋아졌어.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서 황달이 빠졌어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퇴원 전날 담당 의사가 마지막 상담을 했습니다. 톰슨 씨 회복이 순조롭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술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이제 안 마십니다. 의사가 웃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한 달 전 처음 봤던 이 도시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빠 다시 올 거야? 사라가 물었습니다. 응, 검진 때문에 와야 해.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여기 은혜를 갚고 싶어. 어떻게? 아직 모르겠어. 근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즈니스석이었어요. 사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서 배운 건 단순히 수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문화, 기록하는 문화, 실패를 시스템으로 바꾸는 문화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딸이 잠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새로운 설계. 그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삶은 비행기와 같다. 한 번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비하고 점검하고 다시 이륙한다. 나는 서울에서 정비를 마쳤다. 이제 다시 날 준비가 됐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착륙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륙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